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사장님. 고개 숙인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10년 전 저를 해고했던 상사의 목소리였으니까요. 낡은 경비복을 입은 그는 이제 매일 그 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참 공평하죠. 과거엔 제가 그의 눈치를 봤지만 오늘은 그가 제 눈치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안에서 복수 대신 또 다른 감정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오늘도 따뜻한 마음 나눠주세요. 저는 이제 직원 20명을 둔 무역회사 대표가 되어 있었죠. 그날은 VIP 바이어의 초도 출하 검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납기를 한 번 더 늦출 수 없어 품질 확인과 사과를 위해 제가 직접 엔지니어와 함께 현장에 나갔죠. 경비실을 지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업체세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10년 전 저를 회사에서 몰아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김 부장님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허리는 구부정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고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답니다. 손등에는 거칠게 갈라진 살결이 보였고 난방이 제대로 안 되는 경비실, 책상 위엔 식어버린 손난로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 부장님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트레이드입니다. 글로벌 트레이드 사장님이시죠? 또 오셨네요. 저쪽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김 부장님은 저에게도 공손하게 대했어요.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죠. 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당연했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그때의 저는 26살의 신입사원이었어요. 처음 취직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했었죠. 김 부장님은 영업팀의 부장이었고 저는 그 밑에서 일하는 사원이었어요. 처음 한 달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제가 맡은 프로젝트가 부장님의 실수로 꼬이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죠. 야, 이 멍청한 놈아. 대학은 뭐하러 나왔어? 거기서 바보 되는 법 배웠나? 작은 실수에도 인격을 모독하는 말들이 쏟아졌어요. 어느 날은 전 직원이 모인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신입 뽑을 때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저기 민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잘못된 채용 사례죠. 실력은 검증 안 되고 팀워크는 떨어지고.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실수 없도록 인사팀에서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몇몇 동료들이 난처한 표로 저를 힐끔 봤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또 어느 날은 제 책상 위에 유아용 학습지를 던져놨습니다. 이거나 풀어. 이건 내 수준에 맞을 거야. 점심시간엔 다른 직원들 앞에서 제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뭐야? 이게? 엄마가 싸준 거야? 26이면 독립도 못했냐? 얼마나 무능하면 아직도 엄마 치마폭에 쌓여 사나? 저는 그날 점심을 먹지 못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야근 후였어요. 야, 커피 타워. 아메리카노 2잔. 네, 부장님. 커피를 타서 왔는데 김 부장님이 한 모금 마시고는 제 얼굴에 뿌렸습니다. 이게 커피야. 똥물이야? 이것도 제대로 못 타? 다시 타워. 뜨거운 커피가 제 얼굴과 셔츠에 튀었습니다. 화상은 없었지만 그 모욕감은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심지어 거래처 미팅에도 저를 데려가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우리 팀 신입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모자라요. 그래도 심부름은 잘 시킬 수 있어서 데리고 다닙니다. 거래처 사람들 앞에서요. 저는 매일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회사 가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아침마다 구역질이 났고 지하철을 타면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부장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자네, 이 일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솔직히 말하면 자네는 사회생활 자체가 안 맞아. 부장님, 제가 더 열심히. 열심히? 내가 뭘 안다고 열심히를 해? 봐봐. 너 때문에 팀 분위기가 얼마나 처지는지 알아? 다들 너 커버하느라 힘들어해. 그건 제가. 입 닥쳐. 내가 위에 보고할 거야. 자네 같은 건 회사에 있으면 안 돼. 썩은 사과 하나가 상자 전체를 망치거든. 김 부장님은 제가 하지도 않은 실수들을 인사팀에 보고했습니다. 거래처 정보 유출 시도, 회사 물품 절취, 동료 성희롱 발언 모두 거짓이었어요. 하지만 증거를 만들어냈습니다. 제 이메일을 조작하고 동료들에게 압력을 넣어 거짓 증언을 받아냈죠. 결국 3개월 후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 사정상 인원 조정이 필요해서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김 부장님께서 여러 차례 심각한 문제들을 보고하셨습니다. 다음 달까지만 근무해 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인사팀 과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제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들이 적혀 있었어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김 부장님의 보고서고 증인도 있습니다. 더 이상 논쟁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마지막 날 김 부장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자, 이제 알겠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앞으로 어디 가서도 이 꼴 날 거야. 너 같은 건 평생 루저로 살 거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짐을 싸서 나왔을 뿐이에요. 그날 밤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때 제 나이 26이었고 취업 시장은 여전히 어려웠죠. 김 부장님의 부정적인 평가 때문에 추천서도 받을 수 없었어요. 몇 달 동안 백수로 지내며 정말 힘들었답니다. 그러다 작은 무역회사에 간신히 취직했어요. 연봉은 이전 회사의 절반도 안 됐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악착같이 일했어요.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일했죠. 영어 공부도 따로 하고 무역 실무도 독학으로 익혔어요. 3년이 지나자 저는 회사의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거래처 관리부터 신규 바이어 개발까지 대부분을 제가 맡았죠. 7년이 지나자 대표님은 저를 사내 이사로 임명하셨습니다. 거의 2인자나 다름없는 위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이제 내 그늘에서 벗어나야지. 내가 초기 물량이라도 맡길 테니 파트너 회사로 분리해보는 게 어때?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독립을 결심했고 대표님은 초기 거래와 몇몇 바이어 연결로 제 첫걸음을 도와주셨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직원도 저 혼자였고 모든 걸 혼자 해야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금씩 거래처가 늘어났고 직원도 1명, 2명 늘어났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직원도 20명으로 늘어났고 안정적인 거래처도 여러 생겼죠. 오늘 이렇게 김 부장님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검수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경비실 앞을 지나는데 간절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 부장님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김 부장님이 한 남자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있었습니다. 차량 출입증 제대로 확인 안 하면 어떡해요? 다음엔 제대로 해주세요. 여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남자가 지나간 후에도 김 부장님은 한참을 그 자리에 허리를 숙인 채 서 있더라고요. 저는 차로 돌아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오히려 마음이 아팠어요. 이틀 뒤 구매팀 대리와 잡담을 나누다 우연히 들었습니다. 경비님 요즘 많이 힘드시대요. 야간 대타까지 서신다던데 집안 사정이 좀. 엘리베이터 앞 게시판에 붙은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님 배우자 치료비 모금 안내. 그 이름을 보고 저는 발걸음을 멈췄죠. 일주일 뒤 다시 현장 점검차 방문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비님, 혹시 저 기억하세요? 김 부장님은 저를 자세히 쳐다봤어요. 응.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제 이름 민수라고 하는데요. 10년 전쯤 같이 일했었어요. 김 부장님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혹시 설마 10년 전에 영업팀에서 같이 일했었어요. 저 신입사원이었고 부장님 밑에서 일했었죠. 봄 페어 샘플 이슈 기억나세요? 그때 신입이던 민수입니다. 김 부장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의자를 꽉 붙잡았어요. 설마 그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네. 그 일을 아직도 잊지 못했어. 김 부장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실적 압박에 스트레스 받고. 하지만 그건 변명이고요. 제가 사장님을 희생양으로 만든 거죠. 김 부장님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부장님,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원망도 많이 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일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날 저는 김 부장님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의 아내가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 아들이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지만 여전히 생활비가 오죽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경비 일을 하며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는 것을요. 회사가 어려워져서 영예퇴직 당했어요. 그때 제 나이 52였는데 다시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10년 전에 그도 어쩌면 회사에서 받는 압박과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물론 그것이 저를 부당하게 대한 것을 정당화할 순 없었지만 이해는 할 수 있었답니다. 며칠 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익명으로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아들에겐 우리 협력재단의 소액 장학금을 연결했죠. 누군가의 도움이 나를 살렸다는 말, 이제는 제가 돌려줄 차례였습니다. 다시 만났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부장님, 저희 회사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어요. 물류관리 보조 업무인데 3개월 수습 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출입 통제와 대미능대,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자리예요. 정말입니까? 하지만 제가 사장님한테 그렇게 했는데. 원하신다면 사내 교육으로 기초 회계 과정도 지원해 드릴 수 있어요. 향후 다른 직무로의 전환도 열려 있고요. 과거는 과거고 미래는 미래예요. 부장님께 필요한 건 새로운 기회잖아요. 김 부장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김 부장님은 저희 회사에 입사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는 정말 열심히 일했답니다. 한 번은 김 부장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사장님,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왜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어요. 부장님, 저도 10년 전에는 복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원망을 품고 사는 건 결국 저 자신을 해치는 일이라는 거요. 그리고 사실은 부장님께 감사해요.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테니까요. 김 부장님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네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나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고 6개월이 흘렀어요. 김 부장님은 이제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력이 되었답니다. 그의 아내도 건강이 많이 나아졌고 아들은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김 부장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저 같은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직원들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김 부장님은 저를 바라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10년 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저를 힘들게 했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후회하는지를요. 하지만 사장님은 저를 용서해 주셨고 이렇게 기회까지 주셨어요.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날 저는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죠. 김 부장님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려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꺼이 함께 일하고 싶었답니다. 그날 경비실 히터팬이 천천히 돌아가던 그 순간이 생각났습니다. 차갑던 겨울바람이 아주 조금 따뜻해지는 소리가 났던 그날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용서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느껴지는 이야기였어요. 복수보다는 용서가, 원망보다는 이해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연이었죠.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따뜻한 선택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